그리고 요거는 아까 원연장석이 이제 쓴맛을 낮춘다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제가 한 건데 아무튼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래갖고 상추를 재배했더니 이런 맛이 쓴맛이 별로 없어요. 예. 쓴맛이 없어요. 여기 처리한 게 쓴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이 뭐냐면요. 황금 파종기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로타리만 쳐놓으면요. 이놈이 황금 파종, 이게 가면서 멀칭 씌우고 구멍 뚫고 파종하고 복토하고 4종 복합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에서는 이걸 쓰는 농가가 있어요. 무 서너 개씩 종자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추도 노지 이제 크게 하는 데는 이런 기계로 직파를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체류는 당연히 직파를 항상 해왔는데 우리 엽채류라고 못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고 뭐 여태까지 엽채류에서 직파를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디 저 영동 강좌 갔더니 직파한다고 하더라 뭐 하는데 근데 실천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뭐 외국도 그냥 50%는 하거든요. 육묘종식도 하고 재배가 잘 된 시기는 직파를 하고 직파를 하면 생육이 보름 빠르고 수량이 10% 정도입니다. 이 아주 단순한 거지만은 이런 거 사람이 끄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직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노동력이 이렇게 인력으로 기계화하고 이제 발화되는 모습 별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무는 워낙 잘 그리고 노력 절감률이 거의 94.3% 뭐 89%, 90% 그리고 비용 절감이 아까 상추도 75%인데 70%.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미 다 실험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천의 문제는 그 직파라는 것이 엽채류, 무도 항상 직파를 하는데 이제 저런 황금 파종기라는 것이 개발돼서 점점 이제 개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저걸 적용해 봤더니 이 정도의 노력 절감하고 비용 절감이 되더라. 근데 엽채류라고 왜 이걸 적용을 못 하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요 이슈인데 총체벌레. 이게 이제 총체벌레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파종서부터 이걸 잡으셔야 되고요. 자기 혼자만 잡으시면 안 되고 주변 농가도 같이 공동 방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도마도 이 과체류가 있으면은 같이 들어와요. 네. 이 총체벌레가 이겁니다. 꽃노랑 총체벌레가 핵심입니다. 1.7mm입니다. 이렇게 생겼다. 이게 1.7mm니까 눈에 뭐 보일까 말까 해요. 그리고 이게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네. 이게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계속 같은 겁니다. 입에 이제 피해를 경우 이렇게 이런 증상 나오고, 이런 게 이제 뭐 흡집한 것처럼 모양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왜 TSW와 총체벌레가 무슨 상관이냐 이제 하시지만은 이게 처음으로 TSW가 보고가 도마도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도마도 스팟 윌트 바이러스라고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같은 병인데 도마도에서 TSW라고 한 겁니다. 이거를 유기하는 거는 이 꽃노랑 총체벌레가 유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노랑 총체벌레를 잡으면은 이 병이 안 생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꽃노랑 총체벌레를 이거를 잡을 수는 없어요.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거를 억제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놈을 잡으면 됩니다. 이놈을 없애면 됩니다. 근데 이놈을 없애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충남 예산에 처음 했고, 지백전염이 총체벌레에서 전염이 되고, 10여 종류. 총체벌레가 근데 핵심이 꽃노랑 총체벌레가 핵심이고요. 감염해서 바로 증상 나오는 게 아니고 2, 3주. 그래서 내가 자가육묘를 했을 때 그때 총체벌레가 씹으면은 그때는 몰라요. 자가육묘 중에 멀쩡하니까 그걸 심잖아요. 근데 심고 나서 시들시들 갈변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잘못 심었나? 뭐 시드름병이냐? 다른 병인 줄 오해하시는데 키트가 있거든요. 바이러스 진단 키트. 거기다 찍어보면은 이것이 나옵니다. 줄이 이제 딱 생기면서. 보시면 이게 상추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영희 박사님이 이제 정리하신 건데 병 전문가신데 노지는 박살났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또 같은 날 신 건데 이거는 보니까 겉은 멀쩡해요. 그래서 뭐 큰 피해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이렇게 갈변돼 있어요. 상추벌레의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총체벌레의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방치대책은 이거예요. 이병주 제거. 총체벌레 약제는 지금 PLS 때문에 한 16가지 정도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약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총체벌레가 중부 이남에 많이 많은데 이것이 그러니까 추위에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올겨울에는 좀 많이 사멸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올겨울이 워낙 추워갖고. 그래도 이제 계속 방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 하우스를 겨울에 작동을 안 한다면 노지는 오픈을 해버리는 거예요.
월동을 못하는데 확 열어놔갖고 아주 그냥 다 동사시키고. 예.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래도 피해가 있다면 바스아미드 토양소를 같이 하면 그 땅 속에도 그 알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그냥 훈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예. 그럼 좀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현재는 또 저항성 품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도나 고추는 저항성 품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TSW, 그 도마도 하면 TSW 저항성이라고 다 써있는데 상추는 불행히도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종적인 방제 이런 걸 잡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갈색무늬병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색무늬병. 겨울에 이거는 딱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색무늬가 딱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원인은 이렇게 고온다습한 환경, 여름에 많이 생기고 방제법은 고온다습하지 않고 건전한 모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녹균병은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그대로 정식 전에 그 녹균병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2번만 방제를 하시면은 80~90% 된다. 녹균병이 생긴 다음에 방제는 극히 어렵다. 이미 가장 이제 로메이나 버터헤드 상추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겁니다. 이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팁번은 입금 마른병이거든요. 그것이 왜 생기는가? 왜? 당연히 주 요인은 칼슘 결핍인데 내 포장에 내 상추에 왜 칼슘 결핍이 생기는지는 이렇게 방결경은 내부에서 팁번 오고 또 잎상추가 또 외부에서 오고 방결고 또 외부에서도 오거든요. 그 내부에서 오는 거는 이런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급격한 환경 변화, 칼리어, 칼슘 부족, 근압, 나쁜 뿌리 조건. 그러니까 뿌리가 굉장히 칼슘이 대부분 죽뿌리에서 들어갑니다. 죽뿌리에서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활력이 안 좋을 때, 산소가 부족할 때 팁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그 핵심은 뿌리가 다치지 않고 물 공급이 수분 부족이 않게 하는 것만으로 80~90% 팁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팁번은 낮은 상대 습도, 칼리 부족, 얇아지는 이 고온다수, 가스장애, 흰색 반응. 굉장히 많은 요인이죠. 외부의 팁번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원인에서 내 포장에 이게 생기는지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칼슘 많이 주고 난 옆면 살포도 하고 뭐 했는데 계속 생긴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밖에서 생긴 거는 이거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내 포장에. 그래야지 그 다음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생긴 거는 회복이 안 되죠. 그럼 이미 갈변된 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이 칼슘은 이 뿌리, 이 죽뿌리를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이 죽뿌리. 네, 다른 거는 뭐 여기 세엽이죠. 뭐 요 겹뿌리에서도 흡수가 되는데 칼슘은 이 원뿌리에서만 흡수가 되는. 왜냐면 원뿌리가 상처를 받고 큐티클을 제거해서 흡수를 못 하게끔. 그러니까 뿌리가 일단은 다치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칼슘 결핍에 대해서 고온기에 항상 문제를 했어요. 근데 아무튼 아까 그 외부 요인, 내부 요인 그거를 잘 검토하시고 이제 우리가 보조적으로 칼슘제는 옆면 살포를 통하잖아요. 그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거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주가 아닙니다. 주는 뿌리가 다치지 않게 수분 부족이 안게 그것이 80~90%를 커버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역시 논산에 이제 이런 양해치 변이가 붉은색을 띠고 붉은색을 약간 띠면은 인산 부족, 인산결. 그리고 또 내 포장에 토경 재배할 때 혹시 그 이끼가 많이 생기는 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산이 많아서 그랬어요. 인산이 많아서 인산림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또 문의 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흰줄 증상. 이게 뭐냐면은 영양가이나 비료가이. 그러니까 너무 영양이 가해다 보니까 이 표면을 통해서 이 하얀 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른 거죠. 애기 나왔다가 마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닦아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런 영양가인, 비료가행살포.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흑토람, 이게 뭐 토양, 여러분들 밭에 있는 그 지번을 찍으면 흑토람 저기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그 토양 성분 옛날에 조사할 때 그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밭은 한 3~4년에 한 번은 토양 검정을 항상 받으세요. 예. 그걸 권장해요. 예. 토양 검정. 예. 그리고 이건 또 유명기 때 이렇게 유목이 때도 이렇게 이제 갈변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물어보고 그러니까 물을 세게 줘서 자가 유명할 때, 그 다음에 또 상추에 연맥이 이렇게 이렇게 뭐 구멍이 뚫거나 이렇게 갈변되는 붕소결핍이 경우에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선충, 뿌리옥 선충인데요. 이 선충은 할 때는 뭐 300여 종의 모든 채소에 이제 다 감염이 되고, 이 핵심은, 그러면 방제를 어떻게 해요? 선충이, 그러니까 연작을 하면 선충이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아주 보편적인 건 토양 훈중 처리입니다. 토양 훈중. 정식 3도 토양 훈중제를 넣어서 비닐 뿌리고 그냥 이제 완전 훈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 8, 90% 박멸 돼서 하고, 그 다음에 태양열 소독, 노지 같은 데나 뭐 비가림, 그 다음에 담수, 비가림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쉽게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지에서는 윤작 재배, 그러니까 여러 교호로 다른 작물도 재배하고 태양열 소독도 하고, 하여튼 밀도를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선충 피해가 있을 경우에 연작을 하면 상추 포장이 그렇게 뿌리에 혹이 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뿌리 혹병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선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청치만 상추인데 입이 이렇게 누렇게 뜨는, 이게 뭐냐면 양이채비나 통일재배식 겨울 지나 이른 봄, 여름 지나 가을, 온도 변화가 심할 때, 이 씨가 좀 안 맞을 때, pH가 안 맞을 때, 물 온도가 또 안 맞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유지를 해야 되고, 칼리질 비료, 흡수를 원활하게 해야지 이게 누렇게 뜨는 증상을 좀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녹균병,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청치마에서도 처음에는 하얗다가 이렇게 갈변이 누렇게 뜨거나 갈변이 됩니다. 녹균병 증상. 상추의 가장 큰 생기는 건 녹균병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점 문일병이라고요. 검은점 문일병. 여름 이후 가을로 되면서 검은 반점이 생기는 겁니다. 밀식학을 피하고 통증을 잘하고, 비가 많은 노지재배 때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시름병이 먼저 아까 표에도 나왔는데 위황병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그 토용재배 연작할 때 가장 또 제일 심한 병 중 하나입니다. 이게 시름병은 제일 자가 진단도 가능한 게요. 칼로 이렇게 세로로 자르면 도감부가 갈변돼 있습니다. 이게 시드름병입니다. 예. 칼로 잘라보면 갈변돼 있습니다. 시드름병. 예. 대책. 이게 저항성 부종은 당연히 없고요. 이게 토양 훈중에서 밀도를 줄여주는 뭐 방법하고 또 연작을 또 피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재배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게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일단은 발병주는 조기에 제거해서 병원균 증가를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숙태비 같은 거 쓸 때 이 암모니아 가스장애도 유사한 증상을 하긴 합니다. 시드름병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가스장애입니다. 이게 시드름병, 이게 시드름병. 가스장애는 뭐냐면은 이 물이 차갑거나 침수될 때, 또 땀이 흘 때도 그렇게 이제 가스장애가 발생.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비가림하우스는 그렇죠. 노지 재배 혹시 하다가 침수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뿌리에 반드시 뿌리도 숨을 못 쉽니다. 그럼 반드시 스트레스가 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작물 재배할 때 침수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침수가 되면 뿌리 통기가 안 되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침수된 밭은 누렇게 뜨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복하려고 뭐 추비 주고 뭐 옆면 살펴 회복 절대로 안 됩니다. 뿌리가 이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액 현상이라고요. 여기 물이 생겨갖고 하는데 이게 저녁 때 충분히 환기를 하고 열면은 일액 증상이 지금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세균성 전문이병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꽃노랑 총체벌레에 의해서 TSW도 유기하지만 세균성 전문이병도 유기합니다. 그러니까 꽃노랑 총체벌레가 여러 가지 병을 유기를 합니다. 이게 병의 진단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 요걸로 하시면 한 90%, 95%가 설명이 됩니다. 상추의 병에 대해서는 이 표로 요건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민달팽이. 여러분들 혹시 달팽이 피해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팽이 피해에 대해서 전 세계는 6만 여종이 있는데요. 이게 민달팽이죠. 예. 양상추에 들어가면 요거 보면 작은 뾰족 민달팽이 발생했는데요. 이 발생 최적 온도가 15에 20도면은요, 상추 재배 최적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추 이렇게 저온성 채소가 재배될 때 당연히 이런 민달팽이 발생도 많은 거예요. 과습할 때 많고 퇴비를 또 많이 주면은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량 참 어렵죠. 이게 아주 균형을 맞춘다는 게 상당히 까다롭지만은, 그리고 석회도 생석회를 준 포장에서 좀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연중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곱미터당 1평방 1제곱미터당 제포기한 중에는 거의 20마리
이 우유 때는 재배를 안 해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배를 한다면은 거의 뭐 10마리에서 20마리는 제곱미터당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밀양이 이제 겨울철 지금 이 시기에 양상추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보면은 또 생석회 아까 생석회 포장이니까 조금 차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일단은 그 석회 통우들하고 이 슬라이드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제 유인트래블에서도 많이 잡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여기 보면은 구리판 이 구리판을 넘지 않는답니다. 그 저기 달팽이 습성 구리판. 그래서 집에 혹시 화분에 실내에 달팽이가 있을 경우에 구리판을 두르고 안에 있는 걸 잡아서 제거하면은 더 이상 이제 구리판을 넘지 않게 화분의 띠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이제 간이요법인데요. 요거를 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맥주하고 담배를 이용해서 민달팽이를 방지하는데요. 이게 민달팽이가 많이 생기는데 맥주 50ml면 뭐 소주 한 잔 좀 안 되게 소주 한 잔 정도. 그다음에 담배 한 개피를 섞어요. 예, 섞어서 이렇게 이런 플라스틱 용기 있잖아요. 요걸 담아 갖고 많이 나온 데다가 쭉 갖다 놓은 그 나오는 데다가 민달팽이 나온다 하면은 민달팽이도 담배하고 맥주를 좋아하나 봐요. 그럼 먹고 요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걷어내시면 됩니다. 예, 제거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요거 이제 아까 유인 트랩도 농자재에서 팔지만은 이렇게 이제 간이요법으로 그러니까 편리하게 맥주 남은 거라든지 그 담배 한 개 하면은 많이 나오는데 그래갖고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많이 나오는데 바람이 날려면 저게 뒤집어지지 않냐 그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거를 이 바람이 하여튼 날리지 않게끔 잘 고정을 좀 하시거나 예, 그래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실험할 때는 그렇게 하우스 문을 열어놓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그건 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거는 또 원액 진딧물 약재가 있거든요. 원액하고 또 흑설탕 500ml 이거 섞어요. 그다음에 게사료 둥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나오는 데는 아까 그거를 붙잡아 넣어도 바람 안 타게 하거나 요거를 이용해서 스며들게 하고 말려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제 게사료처럼 돼 있잖아요. 그거를 민달팽이가 많이 나오는 데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냄새가 이제 사료니까 먹고 거기에 딱 달라붙는답니다. 예. 요것도 바람이 많이 나가고 막 날리는 데는 요거를. 그 대신에 주의할 거는 사료다 보니까 고양이 개도 먹으면 탈이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아주 오래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상추나 이런 거 이제 친환경, 그러니까 항상 수확을 해서 바로 먹게끔 해서 난양류.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효과가 있다는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는가. 그건 이제 취사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인데요. 이제 식용유하고 계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믹싱하면 되는데요. 계란 노른자입니다. 흰자에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믹스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요거가 흰가루병, 녹균병, 응애. 상추에 항상 문제되는 녹균병, 응애 이런 거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 상추 장면인데 방지 효과가 한 8, 90% 굉장히 높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요겁니다. 여기 약간 깨졌는데요.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입니다. 흰자에는 빼시고 식용유는 뭐 아무거나 우리는 아무거나 그 믹서기만 있으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식용유 여기 이제 0.3% 병 발생 예방처럼 0.3%를 만들면 식용유 60ml, 60ml이니까 뭐 소주 한 잔 조금 넘게 예, ml, 60ml 뭐 요 정도에다가 계란 노른자 하나로 물 한 마레 넣으면은 이걸 시속하면은 이 0.3%가 만들어지고요. 만약 병 발생한 다음에는 식용유를 좀 더 많이 넣어요. 100ml에 계란 노른자 하나 하면은 20리터 하면 0.5%짜리를 난황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플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친환경 자재로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고 무난하게 많이 쓰지만은 또 어떤 분은 효과가 없다, 어떤 분은 효과가 있다 얘기하는데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를 할 때 방제 지속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식용유는 여러 가지 뭐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약간 그리고 기존 거 난황류하고 기존 뭐 목초액이라든지 뭐 친환경 제품하고 비교해도 이 방제가가 오이 흰가루병이나
녹균병에 방제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효과 좋고요. 그리고 몇 가지 친환경 자재와 단독이나 혼합 사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청벌레입니다. 이게 배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지 포장에 그 배추 흰나비가 내 밭에 날아다녔다 하면은 알을 수만 개 이상 놓은 거예요. 그 밭에. 그래서 그 방제를 해줘야 된다. 방제를. 그래서 친환경은 이 난환율 보고, 나는 친환경 안 하고, 일단 청벌레. 이게 청벌레, 배추 흰나비 청벌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배추밭이나 뭐 양배추, 소형 양배추나 뭐 이렇게 날아다니면은 뭐 수만 개의 알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며칠 있다 부화돼요. 그래갖고 방제를 안 해주면은 그냥 벌레가 다 갉아먹습니다. 네. 난황류가 이제 고추에도 되고 도마도, 배나무, 뭐 상추, 당연히 배추, 딸기 이런 데에 많은 작목에 이제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병 중에는 흰가루병과 녹균병에 효과 있고, 그 다음에 해충도 좀 작은 거, 응애나 온실가루, 진딧물에 좀 효과 있고, 이제 해충이 좀 크면은 방조력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그 아까 제가 얘기한 아름 종류, 이제 CO2를 연중 500ppm 정도 하고, 광도 이제 설치되어 있고요. 항상 특히 겨울철에 11월부터 12월, 1월은 광에서 하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35일 만에, 7주 만에 이제 하는, 인정하죠. 여기는 50공 프로젝트를 쓰고요. 뿌리가 많이 엉키지 않게끔 이런 그 수입품입니다. 이게 그리고 CO2 발생기나, 이게.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김영환 사장님 그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분이 논다한 분인데, 과거에는 입상추 이렇게 토경 재배 하다가 지금은 다 베드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걸 다 올렸는데, 하여튼 색택이나 잎의 모양, 작업 상태, 토양 관리, 물 관리, 이거를 굉장하게 잘하셔갖고, 이분이 가락시에 납품하면 무조건 1등급. 그래서 이분은 지금 쌈채소 명인입니다. 2016년인가요? 그때 쌈채소.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명인 선정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분씩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식량작물, 원예작물, 뭐 축산 분야. 그래서 한 분씩 모시는데, 선정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이제인데, 최근, 요거는 기존 품종은 여기 이제 글이 작지만은, 아무튼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선풍골드, 포차비는, 그 다음에 치마는 열풍적 치마, 장수, 그 다음에, 흑치마는 토말린, 그 다음에, 우리, 유통은 안 되지만 하청, 뭐, 그런 것이 이제 그 시기별로,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선풍, 옛날에 선풍 골드가 나오기 선풍 골드가 있었고, 장수, 하청,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샐러드용으로 해서 버터헤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터헤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버터헤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의 이름은 바다상추입니다. 바다상추. 그러니까 그만큼 맛이 있는 거예요. 쓰지 않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상추들은 쓴맛이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상추하고 큰 차이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상추를 딱 먹었을 때는 우리 너무 쓰다. 그 사람들은 쓴 거를 굉장히 배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메인이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버터헤드인데 이런 것을 좋아하는 거는 쓴맛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추대가 되면 다 똑같습니다. 추대가 되면은 쓴맛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워낙 종류가 이제 많이 수입되고 있어요. 이름이 많이 있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것을 잎을 하나씩 따는 게 아니고 전부 이제 잎형도 다 일시수확입니다. 일시수확. 그 샐러드에 그 햄버거나 피자, 일반 샐러드용으로 그렇게 이제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상추의 이용성하고 그 이용하려는 품종이 우리 이제 과거에 단순한 잎상추에서 이런 상추로 많이 지금 패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또 수요도 있는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김치가 변하지 않듯이 잎상추 문화는 그게 기본 백그라운드로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잎상추가 세계 최고 품질입니다. 여러분 드시는 그 잎상추는 영양 부분에서 결구상추나 로메이나 버터보다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제가 아는 게요. 미국에는 우리 농촌진흥청은 미국 농무성이 있습니다. USDA라고. 제가 아까 사일란스 시험장이 거기가 상추 육종을 하는 시험장인데 USDA 소속이거든요.
거기에 육종목포가 뭐냐면 한국의 잎상추처럼 영양가 있는 양상추를 만들다가 육종목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시는 잎상추는 세계 최고 품질을 드시는 거고, 중국은 그 스템 레터스, 줄기상추, 유럽은 로메이나 버터의 상추, 일본하고 미국은 양상추, 결구상추가 큰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잎상추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품질도 최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배하시면서 잎상추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 품종 소개입니다. 이거는 뭐 그림으로 뭐 교재도 있지만은 뭐 카이피라 이게 이제 이런 게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병저항성이나 이런 거 재배 시기 평균 이런 것이 상세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자벨, 에자트라스, 와일드바스, 블라벨, 루비고, 요새도 이런 타입도 많이, 탑그린, 이거는 우리나라 품종입니다. 잎선수. 예. 이상, 우리 뒷부분 이제 신품종은 이제 그림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준비된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